숲속의 겨울은 길었다. 쌓인 눈 위에 또 눈이 내려서 추위는 안으로 깊이 익어갔다. 눈 덮인 숲속의 추위는 바라보기에 따뜻했다. 잎이 다 떨어진 바닥에 눈이 쌓여서 나무와 나무 사이가 헐거웠고 그 사이를 바람이 쓸고 갈 때 숲은 마른 소리로 서걱거렸는데 잎 떨어진 자리마다 나무의 어린 눈들이 돋아나서 눈에 덮여 있었다. 추워서 하늘이 팽팽했고 키 큰 전나무들이 우뚝했다. 눈 속에서 제철을 맞은 소나무는 가지들이 파랗게 빛났다. 소나무 껍질에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고 높은 우둥지에 쌓인 눈덩이에서 햇빛이 난반사했다. 멀리 눈 쌓인 자등령에 아침 햇살이 닿으면 이딸린 봉우리들은 솟아오르는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자줏빛에서 분홍빛으로, 분홍빛에서 진홍빛으로 바뀌었다. 바람이 능선을 훑을 때 솟구치는 눈의 회오리 속에서도 분홍빛과 자줏빛의 눈가루들이 들끓었다. 들끓는 빛의 가루들을 몰아가는 회오리가 능선을 따라서 북방 한계선을 건너갔다. 자등령이라는 이름의 붉은 자는 겨울 아침에 지어졌을 것이다. 자등령은 잎이 넓은 참나무 계통의 수종들이 편안히 자리 잡기 시작한 안정세의 젊은 숲이었다. 젊은 숲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뿜어서 나무들 사이에서 숲의 숨결은 찬바람으로 흘렀다. 바람이 잠들고 햇빛이 온 산에 가득한 날에는 물이 오르는 숲이 내뿜는 증기가 눈 쌓인 능선 위로 뿌옇게 엉겨 있었고 나무들의 비린 숨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겨울이 가야 봄이 오는 것이 아니고 겨울의 숲이 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숲은 계절을 기다리지 않았고 겨울의 한복판에 봄이 이미 와서 뿌옇게 서려 있었다. 채용이 결정되고 나서 2주일 동안 나는 수목원에서 직무 연수를 받았다. 안효한 실장의 지시로 연구실 관리계장이 나를 가르쳤다. 연수 과목은 3가지였다. 숲과 나무의 구조, 생장, 호흡, 대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배우는 수목행리학의 입문 과정을 닷새 동안 이수했다. 그리고 자연 상태의 나무와 풀을 구조별로 뜯어서 이해하고 현미경이나 확대경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관찰하는 훈련이 있었다. 관찰된 내용을 식물의 살아있는 질감과 표정으로 화폭에 담아내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나무의 줄기에서 늙은 세대의 나이테는 중심 쪽으로 자리 잡고 젊은 세대의 나이테는 껍질 쪽으로 들어서는데 중심부의 늙은 목질은 말라서 무기물화되었고 아무런 하는 일이 없는 무위의 세월을 수천 년씩 이어가는데 그 굳어버린 무위의 단단함으로 나무라는 생명체를 땅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수목 생리학에서 배웠다. 줄기의 외곽을 이루는 젊은 목질부는 생산과 노동과 대사를 거듭하면서 늙어져서 안쪽으로 밀려나고 다시 그 외곽은 젊음으로 교체되므로 나무는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삶에서는 젊음과 늙음, 죽음과 신생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었다. 나무의 푸른 이파리가 빛과 공기와 물을 섞어서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내므로 숲 전체는 이 원초적이고 무구한 양식과 더불어 자족한다고 연구실 관리계장은 광합성 작용을 설명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물어보자 관리계장은 다 알려고 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현미경 연습 시간에 식물의 줄기나 이파리, 꽃잎이나 꽃술을 구조를 다치지 않도록 얇게 정리해서 관찰 표본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대물 렌즈 아래 표본을 펼쳐놓고 들여다보면 렌즈 안에 펼쳐지는 생명의 세계는
난해하고 광활했다. 해독할 수 없는 암호와 미로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무늬를 이루며 출렁거렸고 그 암호와 미로들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호로 교신하며 수근거리고 있었다. 그 만다라 속에서는 미세한 것과 거대한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었고 모든 미세한 점들이 거대한 구조와 율동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살아있는 것들의 무늬에서는 늘 물기가 흘렀다. 수목원 연구실은 식물 연구가 주된 업무였지만 숲속의 곤충이나 버섯, 파충류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연구원들의 방에는 소금쟁이, 딱정벌레, 사슴벌레, 하늘소, 풍뎅이 같은 벌레들의 사진과 해부 도면이 걸려 있었다. 더듬이를 세우고 큰 턱을 벌린 장수하늘소나 풍뎅이의 몸은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었고 반짝이는 등껍질 위에 생명의 위엄이 가득했다. 자신의 외양을 완성시키는 디자인의 힘이 그것들의 생명 속에 살아있었다. 잔잔한 수면을 달려가는 소금쟁이의 발바닥을 연구하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소금쟁이는 다리가 몸통의 2배 정도로 긴데 뒷다리로 방향을 잡고 가운데 다리로 수면을 밀면서 달려가고 또 뛰어오른다. 소금쟁이의 발바닥에는 물에 젖지 않는 털이 달려있고 이 털의 기능으로 그 작은 벌레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듯이 물 위를 달려갈 수 있다고 한다. 소금쟁이는 수면 위로 떨어지는 먼지같이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는데 배가 고플 때는 저희들끼리 다리와 몸통을 뜯어먹기도 한다. 그 소금쟁이의 계통 안에서 350여 개의 종이 생존을 다투고 있다고 젊은 연구원이 가르쳐 주었다. 소금쟁이의 발바닥 털을 연구하는 목적은 부력을 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서 또는 자동차나 기차를 몰고 물을 건너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그 젊은 연구원은 말했다. 그의 전임자가 같은 목적으로 3년간 연구를 계속했는데 아무런 연구 진척이 없어서 계약 만료로 해임된 후에 다시 그 연구 목표에 지원한 후임자였다. 잠자리 날개의 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1초에 100번 이상의 동작으로 떨리는 그 날갯짓이 날개의 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중년의 사내도 있었다. 잠자리의 눈은 대가리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볼록 눈으로 전후 좌우를 모두 내다볼 수 있는데 잠자리의 시계 안에 포착되는 사물들이 잠자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는 것이었다. 잠자리 날개의 작동 원리를 기계화해서 인간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도 혼자서 생활 공간을 날아다닐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그 중년 사내의 목표였다. 또 잠자리의 볼록눈처럼 이 세상의 전방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시각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였다. 연잎에 떨어진 빗물이 수은처럼 방울로 맺히게 되는 원리를 건축자재에 적용해서 싸고 공해 없는 방수제를 개발하려는 연구자도 있었다. 전갈은 몇 달 동안 먹이를 전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거미는 먹이 없이도 햇빛만으로 힘을 비축할 수 있다는데 그 비밀을 연구해서 먹이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연구원들도 있었다. 그런 연구원들은 내가 그들의 연구 내용을 물으면 웃으면서 어물거렸다. 곤충학 전공자와 물리학 전공자가 공동 연구를 하는 팀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목표를 알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는지는 알 수 없었다. 목표가 아니라 과정을 끝없이 세분하고 연장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꽃이 자신의 색깔과 구조에 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결과물이 꽃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인가? 밤늦은 시간에 새들이 왜 울면서 숲을 떠나는 것인지를 누가 말할 수 있으며 초겨울의 시간이 소멸하듯이 한 생애를 죽음에 포개는 한 해살이 벌레들의 내면을 안요한 실장이 설명할 수 있겠는가?
누가 거기에서 분석적 언어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며 인간이 지어낸 언어의 구조물은 그 대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종이에 붓질을 해서 식물의 삶의 질감과 온도를 그려내는 일에 어쩐지 자신이 없어져서 선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느낌이었다. 연구원들은 대체로 말이 없었고 자기네들끼리만 알 수 있는 간단한 농담 한마디에도 함께 웃었다. 그들은 현미경 앞에서 한나절씩 앉아 있다가 오후에는 숲속이나 늪가에서 식물과 벌레들을 관찰했다. 안효한 실장의 연구실에는 인공 연못이 설치되어 있었다. 햇빛이 잘 드는 방 안에 유리로 커다란 통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연 연못의 생태계를 축약시켜 놓았다. 해가 비치면 인공 연못 안에 무지개가 퍼졌고 녹조류들이 불꽃놀이를 하듯이 기포를 쏘아 올렸다. 그 유리 연못 안에서 물벌레들이 알을 낳아서 유충이 태어났다. 바늘끝만한 잠자리 유충들이 몸 안으로 빨아들인 물을 입으로 뿜어내며 바삐 움직였다. 그 이동 방식이 제트 추진형이라고 젊은 연구원이 가르쳐 주었다. 유리 연못 안에서 유충이 자라서 날개가 돋쳤고 허리를 꼬부려서 교미했다. 잠자리 한 마리는 수억만 년의 시공을 건너와서 이 유리 연꽃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젊은 연구원이 설명할 때 나는 그 시공을 건너오는 바람을 생각했다. 연구원들은 유리 연못 안으로 먹이를 넣어주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무언가를 기록했다. 안효한 실장이 연구 전체를 지휘 감독했고 1년에 한 번씩 담당 연구원들을 데리고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발표했다. 수목원 연구실은 신라시대의 연못이 말라버린 지층 밑에서 1200년 전의 연꽃 씨앗 한 개를 찾아냈는데 그 씨앗 속에 잠들어 있던 생명의 흔적을 살려내서 싹을 틔웠다고 한다. 그 종자가 퍼져서 지금의 수목원한 늪지에 연꽃 군락을 이루게 되었다고 안효한 실장이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그 연꽃을 신라연이라고 이름 지었다는데 연꽃에 웬 나라가 있고 국적이 있을까 싶어서 우스웠다. 신라연을 개화시키고 그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수목원에 종자은행과 표본관이 설립되었다. 생명의 종자를 장기 보존해서 멸종을 막고 표본을 만들어서 개별적 종자의 구체성을 정립시켜 놓는 일인데 내가 그리는 세밀화는 표본관에 연구보관된다고 안 실장은 설명해 주었다. 직무연수가 계속되는 2주일 동안 자등령의 겨울은 더 깊어졌다. 추위 속에서 나무들은 우뚝하고 강건했다. 나무들은 추위와 더불어 자족해서 봄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았다. 눈 덮인 숲에 한낮에 햇볕이 내리면 숲은 부풀어 보였다. 우수가 지나자 숲 위로 서리는 뿌연 기운이 짙어졌다. 숲의 봄은 언 땅 밑에 숨어 있다가 나무 뿌리로 스며들고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으로 발산되었다. 숲의 봄은 나무가 뿜어내는 신생의 시간이었다. 부푸는 땅의 들숨과 날숨이 나무의 입김에 실려서 온 산에 자욱했고 몸으로 뻗어가는 나무는 새로운 시간의 냄새와 빛깔까지도 뿜어냈다. 직무연수가 끝나는 날 안효한 실장은 나에게 말했다.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잘 들여다봐. 그래야 잘 그릴 수 있을 거야. 식물의 모든 외양은 본질과 관련이 있어. 그 관련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말이야. 식물의 외양을 들여다보려면 새눈이 자라서 잎이 돋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나는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껍질에 파인 고랑과 무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언저리의 구조와 높은 우둥지에 물방울이 맺히는 과정을 관찰했다. 저녁이면 하루 종일 관찰한 내용을 A4 용지 한 장에 써서 안 실장에게 제출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민통선 초소를 나와 아파트로 퇴근했다. 단조롭고 적막한 일과였는데 시간은 숲이 수렁거리는 소리와 나무의 입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숲이 어두워지는 저녁에 가끔씩
아버지가 생각난다. 어두워지는 시간에는 먼 것들이 떠오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슴푸레한 방무의 시간보다는 아주 캄캄해진 시간이 더 편안하다. 수목원에 취직한 일을 편지로 알릴까 하다가 쓰지 못했다. 아버지가 교도소 밖 세상과 절연되어서 그 안에서 더 이상 세상에 쓸리우거나 부딪히지 않고 숲속의 나무나 벌레처럼 홀로 적막하고 자족하기를 나는 바랬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자기 위안의 바람일 테지만 그 소망은 위선일수록 더 간절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탯줄을 끌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나무를 관찰하고 벌레를 들여다보듯이 아버지를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하위직 공무원의 그 작은 직권으로 성병에 걸린 접객 없어 여종업원을 협박하거나 검진증을 팔아먹고 단속 정보를 미리 빼돌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막아주거나 풀어주면서 벌어온 돈이 나의 생애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인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망설이는 저녁이면 삶의 구조와 토대를 이루었던 바닥의 풍경은 확연히 떠올랐다. 수목원에 와서 사물을 관찰하는 훈련을 받은 결과일 것이었다. 차등령 숲에 쌓인 눈은 햇볕 속으로 빨려들듯이 녹아내렸다. 직원 아파트 유리창 너머로 멀리 잇달린 봉우리들은 남쪽 사면은 눈이 녹고 북쪽 사면에는 눈이 남아있어서 능선을 경계로 흑백의 대비를 이루었는데 숲이 뿜어내는 젖은 입김으로 산맥 전체가 흔들려 보였다. 아버지의 교도소 지붕에도 봄볕이 쪼이고 눈이 녹아서 감방 유리창 아래로 낙숫물이 떨어져 내릴 것이었다. 감방 쇠창살의 창틀 어디쯤 시멘트 깨어진 자리에 풀씨 하나가 날아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아버지가 그 풀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그 창틀에 어쩌다가 작은 새가 날아오고 또 전용돌이 쓰러지고 별과 달이 뜬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그런데 감방 쇠창살 너머로 뜨는 달과 별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유폐감을 가중시켜서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편지에 써서 아버지에게 보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편지를 쓰려고 책상 앞에 앉는 저녁이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말문이 막혔고 결국 편지를 쓰지 못했다. 아파트 주변의 저녁은 조용했고 저녁 밥상을 차린 젊은 어머니들이 나무 사이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불러서 집 안으로 데려갔다.